데이터를 통해 민심을 묻고 읽어보는 민심은 Y. 데이터로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민심은 Y,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각자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이사님부터. 예, 저희가 일종의 숙제가 됐는데 볼빨간 아저씨라고 김봉신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종합예술인 박영식입니다. 네. 종합예술인이 되고 싶은 박영식입니다. 네. 오늘 자기소개에 담긴 메시지는 청취자들께서 다 파악을 하셨을 것 같고요. 오늘은 초등학교 시절 혹시 책상에서 이렇게 선 넘지 않게 선 긋기 이런 거 해보셨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기억이 제가 좀 더 가까울 수 있겠죠? 네. 저는 해봤던 것 같은데 질문의 취지를 봤을 때 네. 저는 싫어하는 아이에게 선 넘지 말라고 네. 책상에 줄을 딱딱 그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하긴 하셨군요. 네, 하긴 혹시 했습니다. 모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 그렇죠. 저 때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때 나무 책상을 썼어요. 저도 맞아요. 위에 커버를 덮던 거는 이제 5, 6학년 때 덮었고요. 그 전에는 나무 책상을 써서 그 나무 책상에 막 이런 선들이나 낙서들이 막 즐비했던 기억이 지금 막 나네요. 네, 그 중간에는 저희가 긋기 전에도 이미 선이 많이 그어져 있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사님은 익숙하시죠? 글쎄요, 저는 짝이 이렇게 긋고 넘어오지 말라고 해서 당해본 적은 있는데요. 당해보셨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뭐가 여자 짝꿍이었는데.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얘기를 한 게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만남 얘기를 하면서 좀 오프닝 성격으로 얘기를 나눠봤는데, 민주당이 창당 직전까지만 해도 조국 신당에 대해서 뭐 가까이 오지 마, 각자 도생하자, 약간 이렇게 선을 좀 긋는 듯한 스탠스였는데, 막상 이렇게 창당이 되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찾아오니까 오늘은 되게 좀 친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만남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코멘트 들어볼까요? 네, 서로 눈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계신데. 네. 누가 먼저 어떻게 해주실까요? 보셨습니까? 아니 뭐 그렇게 하니까 좋아 보이더라고요. 예. 네. 최근에 뭐 정치인들이 막 서로 물어뜯고 했는데 저렇게 뭐 좋은 모습 보이니까 하여간 좋더라. 이렇게 좀 보였고, 아마 그게 제 생각에는 민주당이 이제 최근에 지지도가 이제 좀 출렁이는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돌파구를 좀 찾아야 되는데요. 민주당 내 이제 뭐 좀 큰 스피커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국 혁신당 쪽에서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뭐 신장식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서로 간에 이제 협력을 좀 해보자, 역할 분담을 해보자, 이런 어떤 그런 제스처가 아닌가. 예, 그렇게 봤습니다. 협력의 제스처로 보셨다. 에디터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조국 전 장관은 이재명 대표한테 약간 뭐랄까 불가근 불가원 같은 그런 존재로 초반에는 여겨졌었던 것 같아요. 네. 당연히 경계를 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조국의 강을 또 건너야 된다라는 그런 딜레마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또 멀리 하기에는 정권 심판을 함께 해야 되는 동지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또 가까이 하면 딜레마가 생기고 그런 심정을 초반에는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상황이 달라진 거는 민주당 내부의 공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매체들을 통해서 이슈화되다 보니까 조국 혁신당의 선전이나 조국 대표의 전방위적인 활동이 그런 이슈를 약간 물타기 해주는 성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국 대표의 활동을 장려하면서도 너무 가까이 지낼 수 없는 이재명 대표의 심경이 조금 복잡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조국 대표의 활동이 더 활발해지면 활발해질수록 진보 성향의 유권자나 지지층들이 결집하거나 투표율이 차후에 상승할 모멘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말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조국 대표의 활동을 아무튼 내심 반기고 있을 가능성은 좀 조심스럽게 내다보고요. 조국 대표는 근데 그런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투표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어쨌든 자신의 정당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비례대표 아무튼 표심에 영향을 준다는 측면은 뭐 둘이 시너지를 낸다는 측면, 동지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네이밍을 한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가장 먼저 이제 조국 대표도 노려야 되는 층이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고 네. 그리고 중도 무당층 중에는 혹시나 모를 이재명 대표와 조국 같은 사람들, 네. 즉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 동정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결집하는 모양새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공감대가 분명히 이조 대표, 조희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예. 두 사람의 조금 복잡한 심정이긴 하지만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이런 만남이 형성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에 대해서 두 분이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두 당의 협력 관계를 굳이 분석을 해보자면 뭐 조국혁신당은 심판을 넘어서 정권 종식까지 외치고 있어서 좀 많이 왼쪽 표심을 노리는 것 같고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걸으면서 조국혁신당보다는 조금 더 폭넓게 중도 표심을 노리는 것 같은 요런 스펙트럼 전략은 먹힐 수 있을 것인가? 요 실효성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조국 혁신당이 강경파를 결집하는 거는 오히려 좀 손실일 거다. 네. 근데 중도 표심을 공략하는데 민주당이 주력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중도 표심이 상당히 이제 이코노믹 보터라고 해서 이제 경제 투표자들이 많습니다. 예. 사실은 진영 소속감이 이제 별로 없죠. 그렇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제 선택을 한다. 선택하는 상황에서는 그런데 이 적극적인 공략 포인트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죠. 최근에 올 상반기에 이제 경제가 좀 많이 어려워질 거라고 봤는데 예. 지금 여러 가지 지표에서는 또 그렇지도 않고 이게 회복이 되나 안 되나 애매하고요. 경제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라는 건 이제 약간 살아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이코노믹 보터들이 조금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지금이 연말정산 시즌인데 네. 연말정산 시즌에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세금을 좀 많이 깎아준 게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난 정부에서 이제 종부세 때문에 좀 실망하신 분들이 이번 정부의 정책에 좀 찬성할 확률이 있죠. 그렇게 따지면은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혁신당이 정치투쟁 중심으로 해서 강경파를 결집하는 역할,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심판론을 이야기하면서 정책적인 심판 그리고 중도 표심을 공략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네. 더 힘든 일을 맡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중도 표심 잡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네. 말씀. 그런데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 중도에서 잘못 보여서 중도 표심을 제가 봤을 땐 동시에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봤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조국 혁신당이 중도에서 굉장히 인기가 없고 네. 중도 성향이신 분들한테 굉장히 지탄의 대상이 될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또 결과를 보면은 지금 여론에서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중도에서 아주 뭐 나쁜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니어서 예. 그렇게 따진다면 서로 역할을 분담하는 동지적 관계라고 했을 때에는 예. 주거니 받거니 해가지고 긍정적 시너지를 내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저는 좀 입장을 살짝 수정을 했습니다. 예. 네. 상황을 보시면서 에디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일부 동의하는데요. 중도 무당층에서 과연 얼마나 이제 조국 대표가 조국 혁신당이 소구할 수 있느냐를 처음에 이제 정당이 출범했을 때만 하더라도 저도 가능성은 좀 낮게 봤는데 지금은 좀 국면이 달라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까 다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저는 뭐 국민의 절반 이상은 절반 정도는 뭐 절반 이상이라고 하면 또 불편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반 정도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에게는 사법 리스크라는 것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조국이라는 인물을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나 어떤 정치 검찰이라고 하는 집단으로 하여금 과도하게 수사를 받고 일가가 사실상 멸문지화 당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억울한 게 많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정권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더 심판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심정이 하나 있을 것 같고 이재명 대표는 정도는 좀 물론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든 검찰로 하여금 300회가 넘는 압수수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체포영장 실질심사에서 어쨌든 기각을 당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어 왔잖아요. 예. 이제 그런 국면을 보면서 중도 무당층 중에 혹여 정권 심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호불호하는 그 인사에 대한 호불호와는 별개로 그래도 이번 총선은 정권을 심판하는 명제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되겠지라고 해서 이쪽으로 옮겨갈 네. 그럴 포인트가 일단 보이고요. 아까 앵커께서 질문하신 스펙트럼에 대한 부분은 네. 저는 뭐 정치적 성향은 사실 다 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 지지층 중에 소위 더불어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에게 다 소위 몰빵을 하느냐. 네.
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게 아니라면 지역구는 민주당을 뽑더라도 비례대표는 무조건 조국을 준다. 그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뭔가 민주당이 챙기지 못할 것 같은 개혁적인 이슈를 선점할 어떤 기동 타격대 같은 정당이 또 필요하진 않을까 싶어서 이제 요 대목에서 민주당 지지층은 고민을 하는 것 같고요. 예. 물론 이제 두 시각이 같이 공존하면서 선거 국면이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건 좀 전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투표율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긍정적인 모멘텀은 분명히 발생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이 두 가지가 네. 아마 중도 무당층에게도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네. 뭐 더 넓게 뭐 중도 무당층으로 가면 개혁신당도 있고 새로운 미래도 있고 뭐 다른 정당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 시기에 지지도도 좀 미미하고요. 실제 내 표가 원내 진입 가능성의 여지를 줄 것인가 네. 거기에 약간 의문점을 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두 당의 관계 오늘 두 대표의 만남에 아주 주목이 돼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보수 언론에서는 뭐 총선을 지나서 대선 국면까지 간다면 결국 조국이 이재명을 잡아먹을 것이다 이렇게 날을 세우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반된 해석에 나오는 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좀 참고할 만한 지표가 있을지 이사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예, 예. 이건 이제 KBS가 이제 한국리서치에 의뢰를 해서요. 25, 26, 27 3일 동안 조사를 했고요.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예, 예. 가상 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조사인데 여기서 조국 신당 여기서 이제 이때는 이제 신당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예, 창당 전이라서. 예, 예. 비례대표 후보 이제 비례대표 투표 정당이 어디냐라고 했더니 조국 신당이 9% 나왔습니다. 아주 작지도 않고 아주 높지도 않은 그런 숫자인데요.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비례정당이 32인데 더불어민주당 등이 추진하는 범야권 통합 비례정당이 23.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비례정당은 이제 국민의 미래죠. 네. 여기하고 이제 9%포인트 격차가 났는데 예. 그 딱 9%가 조국 신당. 이제 이름은 이제 조국 혁신당이 될 텐데 그쪽에 예. 지지하겠다 비례 투표를 하겠다가 9%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될 것 같으면은 진보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정당이 40 네. 그리고 조국신당이 18. 근데 중도에서 11이 조국신당이라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체 평균이 9인데 중도에서 이렇게 빠지지 않는다라는 걸 봐서는 중도 성향이시는 분들도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네. 정도 볼 수 있지.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조국신당을 굉장히 조국혁신당을 좀 싫어한다. 이렇게는 볼만한 건 아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어떤 수치를 좀 확인을 해서 조국혁신당이 가능성은 내포하고 있다. 네. 여기서요. 제가 이제 지금 혹시 차트가 나가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것들을 좀 보면은 아까 우리 에디터님께서 예.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예. 일부 그 ARS 조사에서는 이게 막 20까지 나오고 있어요. 더 많이 나오는 예, 데도 예. 있더라고요. 그것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리서치 뷰라는 곳에서 조사를 27일, 29일 이제 했던 건데요. 요거는 차트 없이 그냥 읽어드리자면요. 이거 ARS 조사입니다. 우선 RDD 100%로 진행을 했고요. 예, 리서치 뷰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여기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여기서는 조국신당이 22가 나왔습니다. 와. 국민의 미래가 34인 경우에 조국신당이 2등입니다. 예. 상당히 세죠. 그러면 조국신당은 되게 고관여자, 네. 고관여이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정치에 대해 관심이 많고 그리고 이제 무엇인가 시간 자원 투자해서라도 내가 이제 정보를 얻고 나 선택하겠다 이런 분들께는 네. 조국혁신당이 상당히 인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과연 이게 계속된다면 네. 본선 들어가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오. 본선 이제 3월 중순이죠. 그렇게 되면 예. 과거 2016년 국민의당이 본선 올라가면서 확 치고 올라갔던 때가 있거든요. 네. 그때 되면서 38석 얻었죠. 비례에서는 13석 얻고요. 그 조국신당이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지역구는 내지 않는다고 했으니 비례에서 그럼 두 자릿수를 얻을 수 있는 건가 네. 하는 가능성도 일부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예. 민주당이 지금 포괄을 하고 있는 비례연합 정당과 조국혁신당, 비례연합 정당은 민주진보연합 이름이 나왔죠. 요 두 당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의 포지션. 그러면 이제 조국 신당이 애초에 이제 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사실은 이게 포지티브 썸이 돼야 된다. 윈윈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역구는 합쳐서 더 안 내자고 많아져야 된다. 하더라도 그렇죠. 비례는 겹칠 수 있기 예. 때문에. 그게 얼마나 실현이 되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이거를 뭐 내홍 국면이라고까지는 하긴 어렵지만 불협화음이 좀 있었지 않겠습니까? 공천 과정에서 그게 이제 서울 중심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서울에서 좀 약간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그러면은
민주당이 이제 큰 정당으로서 그런 것들을 수습하는 국면에 네. 조국 혁신당이 스피커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겠느냐? 과연 그건 이제 네. 지켜봐야 될 텐데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주포로 신장식 변호사 같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굉장히 그 스피커로 굉장히 그 센 발언들 그리고 이제 시원하게 긁어주는 맛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게 과연 시너지를 발휘하느냐 이건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시너지가 있다 치면 그러면은 플러스해가지고 포지티브 썸 네.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잖아 있어 보입니다. 예. 예, 그것들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죠. 그게 네. 그냥 서로 뺏는 제로섬 게임이 될지 네. 아니 정말로 그냥 윈윈해서 포지티브 썸이 될지는 네. 그거는 가봐야 한다. 어. 예, 예. 에디터님은 경쟁과- 어떻게 보세요? 전체 파이가 커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제로섬이라고 보세요? 저는 전체 파이가 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렇게 달려가고 있다라고 보고요.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경쟁과 공존 사이, 경쟁과 상생 사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맛집 닭발거리를 가서 손님들이 많이 오면 네. 그 중에 제일 잘 되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은 그냥 뭐 예를 들면 포털에 검색하거나 인지도가 있어서 맛은 여기서 그냥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닭발이고 제일 잘 알려진 닭발인데 그 옆집으로 가면 굉장히 매운 닭발이 있어요. 네. 그 매운 닭발도 그 옆집 때문에 장사가 잘 되는 거거든요. 즉 투표율은 손님이 많아진다라는 그 비유인 것이고요. 그냥 맛집은 민주당이고 예. 매운 맛집은 조국혁신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4년 전에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의 모델처럼 나아가는 것보다 네. 지금 오히려 더 조국혁신당에 몰리는 관심이 열린민주당 때보다 더 크다는 그런 느낌이 일단 들고 예. 두 가지를 일단 언급을 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지난달 3일 기준 포털 사이트 네이버 데이터랩이 제공하는 키워드별 검색량을 제가 봤어요. 예. 근데 두 당의 검색 지표가 각각 100과 8입니다. 그러니까 100이 조국혁신당이고요. 예.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 민주연합이 8이에요. 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다수 언론이 지금 저희가 시작부터 끝까지 조국혁신당 계속 얘기를 얘기가 나옵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언론 지면을 봐도 혁신당 얘기가 많아요. 키워드도 그렇고. 그 키워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쨌든 더불어민주연합도 같이 끌어올릴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 물론 이 대목이 신경 쓰일 겁니다. 네. 조국혁신당을 100번 검색하는데 더불어민주연합 8번밖에 검색을 안 한다니 민주당은 고민이겠죠. 그래서 하지만 인지도 있는 맛집은 어떻게든 손님을 이끌어낼 전략이 아마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닭발을 먹는 사람은 늘어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지금 이제 이 대목은 그 인재영이 2호에서 지금 3호까지 갔거든요. 예. 근데 2호의 경우는 이분을 단순히 띄워주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민주당 관계자를 만나고 왔는데 조국혁신당의 시기를 잘 타서 그런지 인재 영입에 대한 관심도 우리 쪽보다 더 쏠리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혜민 씨가 대한민국에서 AI 전문가라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은 아니더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인재 영입을 20명 넘게 했는데 이 네. 사람만큼 파급력이 없는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민주당에서 그런 코멘트가 나올 정도면 예. 그런데 이렇게 지금 계속 언급이 된다는 거는 저희가 계속 그 닭발 가게들을 홍보해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인지도 있는 닭발 가게와 매운 닭발 가게가 한번 어디가 더 맛있나 네. 또 손님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예. 과정을 거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닭발 거리에는 손님이 넘쳐날 가능성이 있다. 네. 이제 그것도 아마 지금 이사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가봐야 한다는 것이겠죠. 말이 나온 김에 닭발 가게 족보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정당 지지율 전체 정리 좀 해주실까요? 예, 정당 지지율은 이제 갤럽 거를 한번 보시죠. 갤럽 조사는 자체 조사이고요. 2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이 됐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선 전화, 가상번호 전화 면접원 조사입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들은 모두 중앙선거여론자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지금 지난주 대비 그러니까 이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했는데 그 직전주 대비 국민의힘이 3%포인트 올라서 40이 됐고요. 네. 민주당이 2%포인트 빠져서 33이 돼서 그 격차가 7%포인트가 됐습니다. 이게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민주당이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예. 나머지 정당 중에서는 개혁 신당이 3%, 새로운 미래가 1%, 진보당이 이제 1%, 여기 이제 녹색 정의당은 2%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조국혁신당이 포함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러네. 이게 네. 궁금했는데 네. 그렇게 나왔네요. 그런데 아까 KBS 조사에서는 조국혁신당이 거기에는 조국신당이라는 이름으로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거기에는 비례 투표에서는 이제 9%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런데 정당 지도는 그거보다는 적은 비율로 나와서 4% 네. 얻었었죠.
뭐 좀 다르게 나온 결과까지 해서 두 가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유의미한 부분 좀 눈여겨보신 부분 짚어주신다면요. 예.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갤럽에서는 정당 지지도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살짝 이제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우세한 그 결과가 나왔는데 이 우세한 결과가 상당히 오랜만이죠. 국민의힘의 상승세. 그렇죠. 상승세까지는 아니고 이게 세가 되려면 이제 조금 더 계속해서 몇 번을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반짝 상승으로 끝날지 네. 아니면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에서는 40인데 저기에서 좀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는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계속해서 상승 국면을 탈지는 중도 성향 분들에서 28에 머물렀거든요. 예.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는 민주당이 33이니까 네. 국민의힘하고 오차범위 이내의 격돌이지만 국민의힘이 전체 평균 40보다는 상당히 그 중도에서는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상승세가 이어질지는 좀 의문이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조국 혁신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당 지지도입니다. 그 과정에서 봤을 때 서울에서 좀 움찔해요. 서울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26, 네. 국민의힘이 43인데요. 이게 더 많이 벌어졌네요, 여기는. 이게 이제 많이 벌어서 17%포인트 격차인데 아주 오랜만에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그 큰 격차로 앞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17%포인트 차이가 났는데 이번에 이렇게 거의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이 이렇게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확실히 이겼다라고 하는 지표가 나온 게 굉장히 오랜만이죠.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6개월 됐나? 하여튼 모르겠는데 작년 9월에 한 번 있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서울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의 공천과 관련돼서 여러 구에서 불협화음 좀 소음이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고요. 더 나가서는 이제 약간 좀 이 조사에서 광주 전라 즉 호남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물론 50%대의 탄탄한 지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서도 그 직전 주에 비하면 14%포인트 빠졌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약간 좀 코어 지지층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살짝 빠지고 있는 게 아니냐. 민주당은 전반적으로 지표가 지금 좋지 않아 보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땐 민주당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그런 두터운 어떤 일반 약간 관여도는 좀 떨어지더라도 지지하시는 분들에서 막 뭉텅 이렇게 나갔다기보다는 약간 코어층에서 흔들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당 자체가 당원 중심 대중정당이라기보다는 매스 파티라기보다는 약간 개파 연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개파의 흔들림에 따라서 코어 지지자들 그분들이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코어가 흔들리는 건 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보셔야 돼요.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코어가 빠질 때 주변부가 확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이제 전파가 돼서. 그런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사실은 이제 잔류가 결정이 됐고 하면서 이제 수습 국면으로 가면 사실은 그게 큰 파장이 아니고 그냥 사실은 개파 중심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완충지대가 있는 겁니다. 개파라는 게 있기도 하고 이제 없기도 하고 하면 세대 교체로 인식이 될 수도 있고요. 세력 교체로 인식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전반적인 지지자들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서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빠질 것이냐 하는 거는 한 주 더 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 더 빠지긴 쉽지 않을 거다. 이 정도면 임계점이 오지 않았나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 벌어진 거 에디터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도 방금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의 격차가 이제 거의 마지막이 되진 않을까라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공천 작업 즉 경선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기 때문에 공천 이슈가 조사에 반영되는 것은 아마도 일단은 다음 주까지 정도만 본다면 그 이상으로는 이 공천 갈등의 영향이 여론조사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인상 깊은 점이나 유의미한 점을 봤을 때 정리하자면 조사 기간을 보니까 지난주까지 민주당의 공천 문제가 대대적으로 분출됐던 기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잠깐 이사님께서 언급해 주신 임종석 전 실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설왕설래가 많았던 기간이고 탈당하는 인사들 또 민주당을 나가서 국민의힘에 합류하는 인사 민주당의 지지도는 그러니까 공천 과정 때문에 이런 피해를 봤다고 보는 게
지지층들께서 좋든 싫든 간에 일단 받아들이는 것이 네. 맞는 것 같고요. 심지어 민주당 최고위원들, 주류 인사들조차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깊다고 하니 이것이 보수 과표집이냐 진보 과표집이냐를 운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영향을 미친 건 거의 확실히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는 이 추세를 보면 되는 거니까 뭐 어떠한 그 샘플 조사에서 보수가 많았다, 진보가 많았다가 전부를 다 얘기해 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뭐 상대적으로 조용한 공천이 진행되고 야당은 뭐 시끌벅적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민주당에서 만약에 이제 더 이상 공천 자금이 안 생기고 나갈 사람 나가고 네. 정리될 거 다 정리되면 그래서 뭐 다음 주부터 정권 심판 이슈가 다시 불이 붙는다든지 이건 이제 민주당 쪽 바람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 지지도가 상승하는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물론 정부가 더 잘하고 있는데 정부 쪽을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무시할 예. 수는 없겠습니다만 국민 여론을 우리가 이제 국정 지지도를 조사를 해보면 여전히 정권 심판론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네. 이 정서를 국민의힘이 어떻게 좀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가 관건인 것 같고 예. 일각에서 나온 표현을 보니까 뭐 손흥민하고 이강인하고 갈등이 있어서 결국에는 아시안컵에서 망하지 않았냐 이제 이런 비교를 하는데 이건 비교가 좀 틀린 게 그러니까 본선 가기도 전에 경선 치르는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이잖아요. 네. 이제 피로감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는데 물론 시청자들이나 유권자들한테 안 좋게 반응을 하겠지만 과정이 어떠하든 간에 본선 대진표나 16강, 8강이 확정이 되고 나서 그 경기에서 실제 골을 넣는 상황이 왔을 때 어찌됐든 프리킥을 차든 코너킥을 차든 그 순간에 집중하지 네. 이전의 과정을 팬들이 다시 복귀하거나 상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선을 봐야 된다라는 네.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얘기해 주신 김에 이어서 대통령 지지율 추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같은 한국갤럽조사에서 대통령 지지도가 5%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래서 34에서 39가 됐고요. 부정률은 58에서 53, 5%포인트 빠져서 예. 이게 긍부정 격차가 마이너스 24였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14가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좁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대통령 지지도가 39, 그러니까 40% 선에 와닿은 게 굉장히 또 오랜만입니다. 그렇죠. 사실 저희가 앞에서 김준일 평론가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의대 증원 이슈가 맞물려 있어서 요거 때문만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정 부분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예, 아주 정확한 내용이고요. 그게 이 조사가 지난주 조사인데 그 2주 전서부터 네. 그 조짐이 나타났죠. 의대 정원 확대. 이번 27일부터 29일 조사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가 긍정평가 이후에서 12%포인트 많아져서 21%로 1위가 됐습니다. 아예 딱 공식 1위 요인으로 잡혔군요. 예. 지금까지는 외교가 거의 1년 내내 1위였는데 네. 이 의대 정원 확대가 완전히 1위가 되어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상당히 이슈 프리미엄을 얻고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요. 의대 정원 확대가 이게 중도 성향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생활 수준으로 이제 중하 또는 하 이런 쪽에서도 영향이 있는 이슈여서 네.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 사자 협의체 같은 걸 만들자라고 하는 주장도 좀 이제 나왔으니까 좀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대통령 지지율은 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예. 있어서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에디터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아마도 의대 증원 문제가 매듭 지어질 때까지 이어질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이미 의대 정원 확대가 긍정평가 이후에 1위인데 게다가 21%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의사들은 사실 고마운 존재고 한편으로는 이제 기득권이기 때문에 미운 존재라고 국민들이 좀 인식을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데 사실 기득권 집단을 대통령이 때리면 무조건 지지율은 늘 올라갔었습니다. 네. 기득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곳을 원점 타격하면 때릴 곳을 때리면 항상 지지율은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것이 북한이든 네. 의사든 화물연대든 대통령이 대척점에 서 있는 어떤 세력을 때렸을 때 국민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거나 두렵다, 우려스럽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다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항상 올랐던 것 같아요. 뭐 좋게 얘기하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느낌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이라고 국민들이 또한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양날의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의사들은 더 그런 것 같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의대 정원 문제를 뭐 이렇게 일부러 꺼냈다라거나 이런 의혹을 갖고 보고 싶지는 근데 않습니다만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 타협을 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받을 수 없는 카드를 과감하게 던져놓고 니네가 따라오지 않으면 우리가 밟아버리겠다라는 아. 뭐 물론 이제 기회를 여러 번 줬죠. 언제까지 기한을 줄 테니까 네. 돌아와라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 투쟁의 방식을 보면 예전에 의협이 주도해서 깃발 들고 파업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네. 아시겠습니다만 전문의 같은 젊은 의사들이 사실 정부가 반협박으로 나오니까 한 명 한 명씩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던 거거든요. 네. 그럼 병원장이나 뭐 혹은 뭐 과장이나 응급의료과 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전화해가지고 야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뭐 격려를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선언적으로 네. 발표할 때만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지 정말 본질적인 의미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타협할 마음은 있는 건지 일단 묻고는 싶어요. 왜냐하면 불편이 많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이거를 정략적으로 해석하고 싶은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아까 이제 김영애 국에서 물어보신 대로 너무 그 강대강 대치 국면이 길어지다 보니까 게다가 여론조사가 또 좋은 방향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그러다 보니까 총선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아무튼 국정 지지도 중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은 그렇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은 아마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억이 소환됐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네. 있었던 쌍특검 통과 무산된 거. 부결된 거. 국회의 책임이냐 민주당이 시기 조율을 못해서 책임질 문제냐 네. 이걸 떠나서 어쨌든 거부했던 사람은 대통령이고 문제의 근원은 또 김건희 여사이다 보니까 그 문제가 다시 소환돼서 부정적 영향이 끼치긴 했으나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대 지원 문제가 너무 메인 이슈여가지고요. 국민들한테는 이게 더 크게 작용했다는 거. 그리고 사실 보도량도 압도적으로 매일매일 쏟아지고 많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 병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네. 많이 불편해져서 체감되는 이슈여서요. 더 많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토론 이슈까지 짚어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정치권에서 토론하자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토론 배틀을 하자 했는데 이 대표가 거부를 했고요. 이 과정을 지켜보다가 안규령 민주당 도봉갑 후보가 한 위원장한테 대표 말고 나랑 하자 얘기를 했는데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또 김건희 여사한테 나랑 토론합시다. 서로 토론하자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인가 어떻게 코멘트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근본적으로는 그 여야 영수회담이 있고 대통령 먼저 네. 야당 대표와 좀 만나는 과정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이게 막 혼란스럽지 않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영수회담이 없었던 거에 따른 이 그렇죠. 상황 아닌가. 꽉 막혀 있다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존재감을 이제 과시하기 위한 그런 게 될 수도 있겠는데 예. 또 뭐 토론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를 꺼낼 수도 있겠는데 사실 지금은 즉 어떻게 보면 경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일 수도 있으니 대통령실에서 먼저 뭐 기획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에디터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재밌는 상황이죠, 뭐. 한 위원장이 먼저 꺼냈거든요. 아니 뭐 일단 저는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토론을 한다는 거는 뭐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토론 시도도 뭐 어느 누구든 뭐 격없이 토론하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이제 정치판에서는 더 그렇잖아요. 네. 실제 이루어질 수 있는 싸움이고 토론이냐 일단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것 같고 그거는 뭐 격을 따져보면 여당 대표 야당 대표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김봉신 이사님 말씀처럼 역대 어느 대통령도 야당 대표를 이렇게 만나주지 않은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선결 조건이라는 게 분명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지금 총선 국면이긴 한데 네.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정권 심판론을 서두에 내세우고 싶으니 네. 한동훈과 이재명이 주목받는 그림 자체를 원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구도를 만들고 싶어서 계속 토론 러브콜을 보내는 거고 예. 이재명 대표는 거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이 먼저라고 요청하는 거라고 보고요. 네. 이재명 대표 심정이야 사실 어떨지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데 주변에 있는 행동대장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안규령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먼저 안규령 후보를 또 건드렸기 때문에 얘기한 게 있었어요. 안규령 후보가 이재명 대표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면서도 동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저격한 것이고요. 정청래 최고는 저는 뭐 여러 현안들로 아무튼 또 살짝 가라앉아 있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다시 소환하고 싶으니까. 토론 얘기를 하니까 토론으로 맞대응하는. 예. 아니 근데 세상 어느 우리 정권에서 어디 야당 최고위원이 영부인과 토론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네. 자리가 어울리지도 않고 되지 않은 그림인데 그냥 이제 이슈 삼아 던져봤다 정도로 좀 보입니다. 여기서 하나 저희가 좀 이어가야 될 얘기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이재명 대표가 안 받을 거 알고 토론 제안하지 말고 내가 나가는 화성을로 출마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한동훈 대 이준석 이런 그림을 만들려고 하는 건가? 요거 코멘트 짧게 듣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이제 뭐 돌고죠. 돌고 계속 도는 겁니다. 이거 계속 앞으로 총선 끝날 때까지 이럴 거거든요. 대표들끼리. 이준석은 한동훈에게, 한동훈은 이재명에게, 이재명은 윤석열에게. 그래서 각자 세팅하고 싶은 구도가 다른 겁니다. 예.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도 사실 개혁신당이 지역구의 득표를 가져오거나 비례 쪽 득표를 가져온다면 어느 쪽을 가져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거든요. 물론 예. 개혁신당의 어쨌든 자리하고 있는 인사들의 면면이 조금 융합적인 건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 개혁신당 버전 1의 틀이 개혁 보수들이잖아요. 네. 국민의힘에서 떨궈져 나오는 표를 개혁신당이 가져가야 될 텐데 그러려면 때려야 될 사람이 딱 한 명이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고요. 당연히 앞서 분석해드린 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때려야 되고요. 서로 타격 포인트가 달라요. 꼬리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네. 구도는 뭐 저는 총선 아무튼 이 기간까지 계속 될 것 같은데요. 이사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예, 거의 동일합니다. 맞습니다. 그 대항마 인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대항마 인식들을 서로 제시하고 그 프레임대로 토론을 하던 안 하던 그렇게 예. 때리기 시작하면 제가 봤을 땐 현실적으로 가장 득을 볼 사람은 이준석입니다. 왜요? 지금 나머지 한동훈, 이재명 뭐 윤석열 이런 네. 구도는 이미 사람들의 머릿속에 다 있죠. 있고 갈 사람 가고 올 사람 오고 다 끝났거든요. 예. 그런데 이준석 방금 우리 에디터님 정확하게 말씀 주셨는데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과 마치 대립각을 확 세워서 나는 이 사람 대항마다라고 했을 때 얻을 게 훨씬 많죠. 그렇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화상으로 출마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 제로에 가깝지 않을까요? 게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거에 뭐 대꾸도 안 하잖아요. 네. 기자들이 물어보면은 뭐 제가 그건 대답할 게 아닐 것 같은데요라는 식의 그런 대답이어서 타겟팅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를 이제 최대 수혜자로 꼽아주신 김봉신 이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유튜브인 마당에 이준석 대표에게 영상 편지를 하나 날리겠습니다. 어떻게 남기시겠어요? 자, 이준석 대표님 듣고 계시죠? 제가 실은 지인들과 고기 내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반드시 비례대표로 출마할 것이다라고 제가 호언장담을 사실 지난주에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결국 고기를 사게 됐습니다. 제가 고기를 먹게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 말이 빈말이 아닌 게 김용남 정책위의장이 나오셔서 비례 언급은 있었다고 했고 실제 논의한 바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뭐 비례를 양보했다고는 얘기를 하던데 어찌됐든 최종 고심은 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대표님이 아무튼 저는 뭐 지역구 승산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출마한다라고 해서 네. 이번에 선택한 화성을은 정말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저는 정치인은 죽으려고 하면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감한 선택을 아무튼 응원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그 노원구를 벌인 이준석 대표가 좀 아쉽긴 합니다만 기왕 이렇게 젊은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가장 젊은 도시인 화성을에 출마하셨으니까 한번 기사 회생하는 모습 보고 싶긴 합니다. 네, 응원과 비판이 섞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도 이준석 대표한테 메시지를 이준석 대표를 향한 메시지는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동네 화성이 전국의 이제 평균 연령, 유권자 평균 연령이 상당히 젊은 30대 중반 정도로 파악은 다들 하고 계실 텐데 문제는 그 평균이라는 게 분포의 평균이지 않습니까? 그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노말 디스트리뷰션
커브라고 해서 가운데로 이렇게 몰려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시던 이준석 대표는 세대 통합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를 내셔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동훈 위원장께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예. 지금까지는 보수 성향이신 분들을 이렇게 응집도를 높이는 데는 성공하셨을 수 있는데 중도는 아직 움직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아실 겁니다.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지만 중도는 그렇죠. 움직이지 않고 있다. 중도가 움직이려면은요. 사실은 정부와 정책적인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운동권 심판론 이런 프레임이 얼만큼 작동할지는 가봐야 한다. 근데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정부의 각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정책적인 각이 아니었고 정무적인 각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책적으로 좀 더 중도 성향이신 분들한테 네. 좀 보일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고서는 총선 승리를 그렇게 낙관하시기 쉽지 않다. 예. 네, 요 멘트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다음 주 정당 지지율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